1945년 2월 19일 오전 9시 토니 스타인 상병은 상륙용 궤도 차량에서 이오지마의 검은 화산 모래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23살이었습니다. 이미 2번의 태평양 전역에 참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언빌에서는 하루 만에 5명의 저격수를 사살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용접된 25파운드짜리 항공기 부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1분당 1350발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표준 교범에 따르면 기관총 사수들은 후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방어진지에서 엄호 사격을 제공했습니다. 절대 혼자 벙커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스타인 상병은 그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화산재는 젖은 콘크리트처럼 그의 부추에 달라붙었습니다. 주변의 해병대원들은 내륙으로 이동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앞에는 보이지 않는 진지에서 일본군의 360도 종심 방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리바치산의 일본군 포병대가 이 해변을 살육장으로 만들 때까지는 아마도 4분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해병대원들은 통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첫째 날에는 2,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타라와 전투에서는 사흘 만에 3,400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오지마에서는 작전 계획자들이 첫 36시간 안에 7,000명의 사상자를 예상했습니다. 스타인 상병의 손에 들린 그 무기는 3가지 기술 교범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많은 생명을 구할 참이었습니다. 1943년 11월 북언빌입니다. 그곳의 정글은 병사들을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미 해병대의 표준 경량 기관총인 에밀 919A6은 32파운드였습니다. 3명의 승무원이 필요했습니다. 1분당 400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본군 침투병이 야간에 지근거리에서 공격해오는 정글 전투에서는 3초의 망설임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해병대원들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화력을 집중할 수 없어서 죽어갔습니다. 에밀 게런드 소총은 8발을 발사했습니다. 브라우닝 자동 소총은 20발을 발사했습니다. 둘 다 지속적인 제압 사격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군 구이식 기관총이 은폐된 벙커에서 발사되기 시작하면 해병대원들은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채 피를 흘리며 32파운드 에밀 919A6 기관총이 전방으로 옮겨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계산은 냉혹했습니다. 계산은 에밀 919은 32파운드였습니다. 1분당 400발을 발사했습니다. 지속적인 사격을 위해서는 삼각대가 필요했습니다. 일본군 구구식 기관총은 23파운드였습니다. 1분당 800발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휴대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일본군은 화력 우위를 점했습니다. 미국은 더 나은 병참과 더 많은 병력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총격전에서는 더 많은 총알을 더 빠르게 발사하는 쪽이 대개 승리합니다. 15번의 태평양 상륙 작전이 있었지만 84,000명의 미국군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때 빌 콜비 2등병은 북언빌에서 추락한 항공기 부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놓쳤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수의 해병대원들이 고철을 이용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규정을 위반했는지 보려면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북언빌 1943년 11월 1일 오전 8시입니다. 윌리엄 콜비 2등병은 파괴된 항공기 잔해로 가득 찬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더글러스 SBD 돈틀레스 급강하 폭격기, 그러먼 F-4EF 와일드캣, 그리고 일본군 제로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격추되었으며 인양반에 의해 모든 부품이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무시했던 한 가지 부품만 예외였습니다. 그것은 AN-M2 항공기 기관총이었습니다. 콜비는 한정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무게를 느껴보았습니다. 21파운드였습니다. 에밀 919A6보다 10파운드 더 가벼웠습니다. 그는 작동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브라우닝 설계였습니다. 3006 탄약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모든 미국 무기와 동일한 탄약이었습니다. 탄띠 급탄 방식이었으며 1분당 1350발을 발사했습니다. M1 919A6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총은 항공기 포탑용으로 설계된 스페이드 그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견착용 개머리판도 방아쇠도 조준경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소총처럼 조준하고 발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콜비는 손상된 브라우닝 자동 소총에서 양각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을 총열 덮개에 임시로 연결했습니다. 무기를 땅에 내려놓고 스페이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틀 후인 1943년 11월 3일 오후 9시, 일본군 보병대가 콜비의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반자이 돌격이었습니다. 40명의 병사들이 정글의 어둠 속을 헤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콜비가 발사했습니다. AN-M2의 소리는 달랐습니다. 더 크고 빨랐습니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지만 천둥처럼 증폭되었습니다. 1분당 1350발은 매 초마다 22발의 총알을 의미했습니다. 공격하는 일본군들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무기는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페이드 그립이 필요했습니다. 제대로 된 조준경도 없었습니다. 순찰시 휴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항공기 총을 지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문이 파라해병 대원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자이 돌격을 막을 만큼 충분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밀란 그레비치 하사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14개월 후 1944년 11월 캘리포니아 캠프 펜들턴이었습니다. 그레비치 하사는 해체된 파라 해병대에서 저 해병사단 28 해변견대 지중대로 재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큰 작전을 위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섬, 더 많은 정글, 더 많은 벙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력 지원을 기다리며 더 많은 해병대원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레비치 하사는 중대 기관총 소대의 훈련을 지켜보았습니다. M1919A6 기관총들은 여전히 32파운드였습니다. 여전히 3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너무 느렸습니다. 그는 부건빌에서 콜비가 임시로 만든 총을 기억했습니다. 그 무게를 기억했습니다. 발사 속도를 기억했습니다. 그 소리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휴대용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단순히 고정된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휴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한 명의 해병대원이 들고 조준하고 발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는 무기고에서 1등병 존 리틀을 찾았습니다. 그레비치 하사는 존 리틀에게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틀은 웃으며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인근 비행장에서 추락한 SBD 돈틀레스 급강하 폭격기로 시작했습니다. AN-M2 기관총을 회수했습니다. 각각 21파운드였습니다. 발사 속도는 1분당 1350발이었습니다. 개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스페이드 그립을 제거했습니다. 그것을 에밀 게런드 소총 개머리판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제 견착 지지대가 생겼습니다. 방아쇠를 제작했습니다. 긴 막대로 무기의 격발 솔레노이드에 연결했습니다. 이제 포탑총 대신 소총처럼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총열 덮개에 브라우닝 자동 소총의 양각대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엎드린 자세에서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우닝 자동 소총의 조준경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해병대원이 실제로 무기를 조준할 수 있었습니다. 총몸의 왼쪽에 장착되는 100발 탄약통을 제작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탄띠형 탄약을 휴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길이 40인치, 장전시 25파운드였습니다. 1분당 1350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들은 이 무기를 스팅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일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레비치 하사는 스팅어 6정을 만들었습니다. 각각을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모든 개조가 견고했습니다. 무기는 흔들리거나 분해되지 않았습니다. 걸림 현상도 없었습니다. 치명적인 과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대장에게 스팅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레비치 하사는 중대장에게 AN-M2 항공기 총을 보병용으로 개조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M1 919A6보다 가볍고 발사 속도는 3배이며 한 사람이 휴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톤 대위는 스팅어 한정을 들었습니다. 무게를 들어보고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작동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레비치 하사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스톤 대위는 대대장이 이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챈들러 존슨 중령은 그 무기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3가지 기술 교범을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레비치 하사는 동의했습니다. 존슨 중령은 발사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레비치 하사는 탄띠를 장전했습니다. 스팅어를 견착하고 50야드 떨어진 표적을 조준했습니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스팅어가 포효했습니다. 초당 22발이었습니다. 표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존슨 중령은 5초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화력을 계산했습니다. 한 사람, 한 정으로도 일본군 한 분대 전체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제압 사격이었습니다. 존슨 중령은 가능하면 더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이 다음 작전에서 해병대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기술 교범이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비치 하사는 총 6정을 만들었습니다. 지중대 세소총소대에 각각 한 정씩 돌아갔습니다. 한 정은 폭파반에, 또 다른 한 정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6번째 스팅어는 28 해변견대 A중대의 해병대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오하이오주 데이턴 출신의 공구 제작자로 디자인 개선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북언빌에서 하루 만에 5명의 일본군 저격수를 사살하고 더 많은 화력을 계속 요구했던 해병대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니 스타인이었습니다. 토니 스타인은 1921년 9월 30일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인 스티브와 로즈 스타인은 동유럽에 고조되는 반유대주의를 피해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들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1세대 이민자였습니다. 그리고 노동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토니는 어릴 적부터 일하며 자랐습니다. 카이저 고등학교 신입생 때 자퇴했습니다. 패터슨 비행장 기계 공장에서 공구 제작을 배웠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민간 자원 보존단에 합류했습니다. 벌목장과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1942년 9월 20살의 나이로 그는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일반 해병대가 아니었습니다. 엘리트 공수 보병 부대인 파라 해병대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전투에 가장 먼저 투입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있기를 원했던 곳이었습니다. 파라 해병대원들은 실제 전투에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벨라 라벨라와 북언빌에서 엘리트 경보병으로 싸웠습니다. 스타인 상병은 그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하루 만에 5명의 일본군 저격수를 사살했습니다. 그는 공격적이고 용감하며 숙련된 병사였습니다. 1944년에 파라 해병대가 해체되자 스타인 상병은 28 해변견대 제1대대 A중대로 전속했습니다. 그는 상병으로 진급했습니다. 분대 부소대장이 되었습니다. 캠프 펜들턴에서 배치를 기다리던 중 그는 그레비치 하사를 만났습니다. 스팅어 시제품을 보았습니다. 공구 제작자였던 그의 머리는 즉시 그 혁신을 이해했습니다. 스타인 상병은 방아소의 메커니즘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작업했습니다. 개선하고 테스트했습니다. 전쟁 전 공구 제작자로서 스타인 상병의 기계 기술은 그를 완벽한 협력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레비치 하사가 6정의 스팅어를 모두 완성했을 때 그는 마지막 한 정을 스타인 상병에게 주었습니다. 그레비치 하사는 스타인 상병이 만드는 것을 도왔으니 직접 휴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스타인 상병은 자신의 무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총몸의 세부 사항을 칠했습니다. 조준경을 0점 조준했습니다. 4초 만에 탄약통을 교체할 수 있을 때까지 장전 훈련을 했습니다. 1945년 1월이었습니다. 저 해병사단은 배에 승선했습니다.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타인 상병은 자신의 스팅어를 배에 가지고 탔습니다. 무게는 25파운드였습니다. 100발 탄약통 하나와 3개의 예비 탄띠형 탄약통이 있었습니다. 총 125파운드에 달하는 무기와 탄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지속적인 전투에 들고 갈 수 있는 무게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인 상병은 그것을 들고 갔습니다. 1945년 2월 19일 새벽 USS 미줄라함이었습니다. 브리핑은 모두가 예상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이오지마였습니다. 이오지마는 8제곱마일 넓이의 섬이었습니다. 3개의 일본군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2만 1,000명의 참호 방어병이 있었으며 11마일 길이의 지하 터널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벙커와 종심 방어 진지가 있었습니다. 수리바치사는 상륙 해변을 압도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첫 48시간 동안 7,000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8연대 소속 해병대원들은 서쪽 해변에 상륙할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섬을 가로질러 수리바치산을 고립시키고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타인 상병은 자신의 스팅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장전되어 있었고 잠겨 있었으며 준비 완료 상태였습니다. 오전 9시 상륙정에 램프가 내려왔습니다. 스타인 상병은 해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화산재는 검고 푸석했습니다. 그의 부츠는 걸음마다 3인치씩 가라앉았습니다. 깊은 모래밭을 달리는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의 주변에서는 해병대원들이 이동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상륙정은 박혀버렸고 상륙용 궤도 차량은 지늘게 빠졌습니다. 장비들은 해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90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리바치산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포병, 박격포, 기관총이 동시에 발사되었습니다. 일본군 포수들은 해변의 모든 야드를 미리 조준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해병대원들이 먼저 쌓이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발사했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렸습니다. 엄폐물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스타인 상병은 자신의 부대에서 첫째로 해변에서 벗어나 육지 안쪽으로 40야드 떨어진 곳에 사격진지를 구축했습니다. 75야드 전방에 은폐된 벙커에서 일본군 구이식 기관총이 발사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병대 한 소대 전체를 제압했습니다. 표준 교범은 화력 지원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전차를 요청하고 박격포로 제압하라고 했습니다. 스타인 상병은 일어섰습니다. 해병대원들은 그에게 엎드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벙커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을 향해 스팅어를 조준했습니다. 총구 화염이 그에게 조준 지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스팅어가 맹렬히 발사되었습니다. 초당 22발이었습니다. 스타인 상병은 3초 동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66발이 발사되었습니다. 벙커의 사격 구멍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총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즉시 움직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고립되었던 해병대원들이 앞으로 돌격했습니다. 스타인 상병은 오른쪽으로 50야드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벙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돌격했습니다. 그 벙커는 8인치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 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팅어의 1분당 1350발 발사 속도는 스타인 상병이 7초 만에 1피트 원 안에 150발을 명중시킬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무기가 탄창이 빌 때까지 사격 구멍에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는 탄약통을 교체했습니다. 4초가 걸렸습니다. 또 다른 벙커가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30야드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벙커는 총을 그에게로 돌렸습니다. 스타인 상병이 먼저 발사했습니다. 방아쇠를 계속 당겼습니다. 5초도 안 되어 100발을 소모했습니다. 일본군 총은 단 한 발도 발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스팅어는 다시 탄창이 비었습니다. 그는 탄약을 가지러 돌아가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헬멧을 벗었습니다. 부츠를 벗어 던졌습니다. 속도를 위해서는 단일 파운드도 중요했습니다. 맨발로 해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해병대원들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2개의 탄약통을 움켜쥐었습니다. 총 50파운드에 달하는 무게였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해병대원이 기어가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핸더슨 2등병이었습니다. 그는 복부에 총상을 입고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스타인 상병은 핸더슨 2등병에게 자신을 붙잡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핸더슨 2등병은 노력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스타인은 한 팔로 핸더슨을 감쌌습니다. 다른 손에는 탄약 상자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군 기관총 사격속을 뚫고 달려 돌아갔습니다. 핸더슨을 위생병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스팅어를 재장전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토치카로 돌격했습니다. 오전 1100시까지 스타인은 해변까지 3번 왕복했습니다. 매번 80야드를 기관총 사격속을 뚫고 갔습니다. 그때마다 부상당한 해병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해병들은 의문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스팅어는 다른 어떤 무기도 견줄 수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BAR보다 더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일본군 총보다도 빨랐습니다. 해병들은 그 소리를 듣고 스타인이 무언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은 그 소리를 듣고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0야드 앞에 있는 한 토치카가 2개의 해병 분대를 15분 동안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표준적인 공격 교리는 사격과 기동을 요구했습니다. 한 팀이 제압 사격을 하는 동안 다른 팀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스타인은 토치카가 잘 보이는 곳에 일어섰습니다. 그는 일부러 적의 사격을 유도했습니다. 그는 총구 화염을 지켜보았습니다. 총 진지에 수를 세웠습니다. 기관총 2전기였습니다. 서로 교차하는 사격 범위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똑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스팅어를 허리에 대고 발사했습니다. 초당 22발의 총알이 총안구를 가로질러 나아갔습니다. 100발이 5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토치카에서 10야드 떨어진 곳에서 그의 스팅어가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무기가 땅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손상되었지만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스타인은 쓰러진 해병에게서 수류탄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을 총 안구 안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토치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스팅어를 집어들었습니다. 작동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기능했습니다. 더 많은 탄약을 가지러 다시 달려갔습니다. 해변으로 4번째 여정이었습니다. 4번째 부상당한 해병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오후 1400시까지 스타인은 8개의 토치카를 공격했습니다. 최소 20명의 일본군 병사를 사살했습니다. 탄약을 위해 해변까지 8번 왕복했습니다. 8명의 부상당한 해병이 구조되었습니다. 그의 스팅어는 2번이나 손에서 떨어져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다른 해병들은 그에게 오래도록 남을 별명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스팅어였습니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1945년 2월 19일 오후 1800시였습니다. 이오지마에서의 첫날 사상자는 2420명의 해병 전사자 또는 부상자였습니다. 28 해병대 A 중대는 310명 중 73명이 쓰러졌습니다. 스타인은 지쳐 있었습니다.
화산암 위를 맨발로 달려 발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없었습니다. 스팅어는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그는 포탄 구덩이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무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재장전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수리바치 산을 향해 진격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4일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50야드 전진했습니다. 토치카를 공격했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50야드 전진했습니다. 2월 23일, 해병들은 수리바치산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스타인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공격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왼팔과 어깨에 파편이 박혔습니다. 그는 병원선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는 배 갑판에서 깃발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의 상처를 치료하던 위생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타인은 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연대인 28 해병대는 수리바치 전투 이후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362A 고지를 향했습니다. 그곳은 섬에서 가장 방어가 강력한 진지 중 하나였습니다. 2월 28일 병원선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8 해병대가 362A 고지를 공격하면서 60%의 사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A 중대는 황폐해졌습니다. 스타인은 병원선을 떠났습니다. 상처는 간신히 아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선 의료진은 상병이 후송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인은 A 중대에는 모든 병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1945년 3월 1일 오전 1100시였습니다. A 중대는 숨겨진 진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일본군 기관총 사격에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무도 그 위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총알은 전방 바위 어딘가에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스타인은 19명으로 이루어진 정찰대를 이끌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총의 위치를 찾아 공격을 위해 표시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모든 엄폐물을 활용했습니다. A 중대 진지에서 300야드 떨어진 곳에서 스타인은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바위 속에 위장된 사격 진지였습니다. 그는 정찰대에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일본군 저격수였습니다. 기관총 진지 위 바위에 숨어 있었습니다. 총알은 스타인의 머리를 맞췄습니다. 그는 즉사했습니다. 23살의 나이였습니다. 이오지마에 상륙한 지 11일 후였습니다. 명예훈장을 받은 지 10일 후였습니다. 정찰대는 그날 저녁 스타인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의 스팅어는 A 중대 진지에 그의 장비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것을 그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무기는 수거되었습니다. 재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분실되었습니다. 원래의 스팅어 6정 중 어떤 것도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스타인의 명예훈장 훈장 인용문은 15번의 공식적인 지휘 계통 승인 후에 승인되었습니다. 그 인용문은 그의 개인적으로 개조된 항공기형 무기를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맞춤 제작된 무기를 언급한 유일한 명예훈장 인용문이었습니다. 인용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상병 스타인은 최초 공격 시 해변에 도착한 그의 부대원 중 첫 번째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개조된 항공기형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소대 나머지 대원들이 진지로 이동하려 할 때 신속한 엄호 사격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집중된 기관총과 박격포 포격에 묶였을 때 그는 용감하게 일어섰습니다. 적의 시야에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이로써 적의 사격을 자신에게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맹렬히 불을 뿜는 적 총기의 위치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배치된 무기들을 무력화하기로 결심한 그는
대담하게 적 토치카드를 하나씩 돌격했습니다. 그는 맹렬한 단독 공격 중에 20명의 적군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명의 적군이 사살되었습니다.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기관총 사격속을 8번 왕복했습니다. 8명의 부상당한 해병이 구조되었습니다. 스팅어 자체는 결코 공식적인 해병대 장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개조된 형태였습니다. 표준화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회수된 항공기 부품에 너무 의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살아남았습니다. 현대 해병대 교리는 개인 화력을 강조합니다. 3명의 승무원이 필요 없이 적 진지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가진 1명의 해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M249 분대 자동 화기입니다. 17파운드의 무게였습니다. 200발 탄약 드럼을 갖추었습니다. 분당 750발을 발사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운반하고 지속적인 제압 사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팅어보다 8파운드 더 가벼웠습니다. 발사 속도는 더 느렸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동일합니다. 개인 해병들에게 승무원이 운용하는 무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총격전을 이길 충분한 화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토니 스타인의 혁신은 캠프 펜들턴 무기고에서 회수된 항공기 부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40년 후에 교리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1946년 2월 19일이었습니다. 이오지마 상륙작전 디데이를 정확히 1년 후에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오하이오주 의사당이었습니다. 프랭크 라우시 주지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리처드 페노이어 제독은 토니의 24살 미망인인 조한 스타인의 목에 명예훈장 리본을 묶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토니의 어머니 로즈 스타인도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울고 있었습니다. 메달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2년 후 1948년 12월 토니 스타인의 유해는 이오지마에 있는 오사단 묘지에서 데이턴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의 미망인과 어머니는 매장 장소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조안은 자신의 가톨릭 본당인 로사리오 성모교회를 원했습니다. 로즈는 토니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유대인 묘지를 원했습니다. 조안이 이겼습니다. 법적인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쯤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1948년 12월 17일 토니 스타인은 오하이오주 데이턴의 갈보리 묘지에 묻혔습니다. 완전한 군 예우를 받았습니다. 20일 발의 예포가 발사되었습니다. 취침 나팔이 울렸습니다. 그는 데이턴의 제2차 세계대전 유일한 명예훈장 수훈자였습니다. 그는 살상기계를 만드는 법을 배운 도구 제작자였습니다. 혼자서 토치카드를 공격했습니다. 20명을 죽이는 동안 8명의 병사를 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만질 수조차 없었던 메달과 함께 상자에 담겨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972년에 미국 해군은 녹스급 호위함 USS 스타인 FF-1065를 취역했습니다. 토니 스타인 상병의 이름을 딴 함선이었습니다. 그 함선은 30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1999년에 퇴역했습니다. 2002년에 해체되었습니다. 1989년에 해병대는 캠프 펜들턴의 제3 저고도 방공대대에 이동 표적 시뮬레이터 건물을 헌정했습니다. 스타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펜서콜라에 있는 국립해군항공박물관은 태평양 전투의 즉석 무기에 대한 광범위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스팅어 파일은 역사 연구 자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떤 스팅어 원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6정 모두 분실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제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캐나다 역사 무기박물관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더 웨폰 헌터를 위해 제작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귀에트 매뉴팩처링이 영화 우리 아버지의 깃발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의 해당 장면은 편집되었습니다.
이 복제품들은 1945년의 해병들이 이미 알았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스팅어는 작동했습니다. 분당 1350발을 발사하는 25파운드 무게의 무기는 한 명의 해병에게 3명의 기관총 승무원과 같은 화력을 제공했습니다. 실제 발명가인 그레비치와 리틀은 아무런 표창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인 인정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해병대 역사 기록에는 나타나지만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해병대 역사상 가장 유혈이 낭자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된 6정의 불법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오지마 전투는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였습니다. 7만 명의 미국 해병이 상륙했습니다. 6,821명의 해병이 전사했습니다. 19,21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총 미국인 사상자는 26,018명이었습니다. 2만 1,000명의 일본군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18,844명이 전사했습니다. 거의 전멸에 가까운 전투였습니다. 216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1,083명은 동굴에 숨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항복했습니다. 해병대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투였습니다. 과달카날 전역 전체보다 더 많은 해병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섬의 면적은 8제곱마일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획득한 220제곱 야드마다 한 명의 해병 사상자였습니다. 이오지마의 모든 야드는 피로써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드들은 중요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2,400대의 B-29 폭격기가 이오지마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는 섬의 비행장이 사용 가능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27,000명의 공군 조종사들을 의미합니다. 이오지마를 점령하다 전사한 해병들은 27,000명의 공군 생명을 구했습니다. 토니 스타인은 이오지마 작전으로 명예훈장을 받은 27명의 해병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는 해병대 역사상 다른 어떤 단일 전투보다도 많은 숫자였습니다. 27명 모두 힘든 방식으로 그것을 획득했습니다. 5명은 생존하여 직접 메달을 받았습니다. 스타일을 포함한 22명은 사후에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합니다. 토니 스타인은 명예훈장 인용문을 남겼습니다. 전투 후 보고서도 남겼습니다. 28해병대 부대 일지에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서들은 총알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화산암 위를 맨발로 달리는 느낌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기관총 사격 속을 8번이나 부상당한 병사들을 짊어지고 가는 느낌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승산이 없음을 알면서도 혼자서 토치카드를 돌격하는 느낌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해병대가 지급한 무기가 충분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된 항공기 부품으로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역사는 1945년 2월 19일에 스타인이 20명의 적군을 사살하고 8명의 부상당한 해병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피로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의 스팅어가 손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그가 그것을 다시 집어들었던 순간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해병들이 멈춰서서 스타인이 다시 움직이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든 그 무기의 소리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혹은 11일 후에 그가 정찰을 이끄는 동안 그가 죽는 것을 지켜본 19명의 해병들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유튜브에게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말해줍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전쟁의 방식을 바꾼 해병과 병사, 그리고 선원들의 이야기입니다. 포기하기를 거부했던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회수된 항공기 부품과 순수한 용기로 승리를 일궈낸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람들, 진정한 영웅주의,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미국입니까? 필리핀입니까? 캐나다입니까? 호주입니까? 영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독일입니까? 인도입니까? 저희의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데 동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가족 중에 군에 복무한 사람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니 스타인 상병과 이오지마에서 전사한 6,821명의 해병들이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가능하게 돕고 있습니다.